현대 픽업은 센서가 너무 많아서 보닛 근처에서 재채기하면 경고등이 켜지는데, 반면 이 목록에 있는 사람들은 오직 노력의 언어만을 이해한다. 오늘날 진정한 힘은 터치 스크린이 아니라 수십 년간 불평 없이 버틴 강철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후손들을 계속 모욕하는 13명의 기계 전설들을 기억합니다. 1위를 놓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100만 킬로미터를 넘긴 탱크이기 때문입니다. 13번 지프 글래디에이터 J 시리즈. 오늘날 지프 브랜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능력이 뛰어나지만 복잡한 전자장치가 탑재된 레크리에이션 및 럭셔리 차량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브랜드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려면 원래 글래디에이터로 알려졌던 조타 시리즈를 살펴봐야 합니다. 1960년대 초에 출시된 이 픽업 트럭은 조용한 혁명으로 4곱하기4 유틸리티 차량에 대한 세계의 인식을 바꿔놓았습니다. 다른 제조사들이 민간 픽업 트럭의 사륜 구동을 실험하던 시기에 지프는 이미 제2차 세계대전 현장에서 단련된 샤에시 구조를 도입해 농부와 민간 제작자의 요구에 맞게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최초의 검투사들의 핵심은 전설적인 토네이도 엔진이었습니다. 이 직렬 6기통 엔진은 미국에서 대량 생산된 최초의 오버헤드 캠샤프트를 탑재한 엔진으로 당시 이 기술은 고성능 유럽 스포츠카에만 적용되었습니다. 이 기술적 결정은 경주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연소 사이클이 매우 효율적이고 유지보수가 매우 쉬운 엔진을 제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토네이도의 단순한 설계 덕분에 심한 경사각에서도 윤활이 일정하게 유지되어 마른 강바닥을 횡단하거나 광산 지역의 경사면을 오를 때 매우 중요합니다. 조타 시리즈의 셰시는 또 다른 저항의 예술 작품으로 오늘날에는 과장되어 보일 만큼 두꺼운 강철 빔으로 제작되었으며 구조적 피로를 보이지 않으면서도 가장 격한 비틀림을 흡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2번째 다찌 파워 외건. 만약 중장비 픽업 트럭의 가계도가 있다면 부인할 수 없는 가장은 전후 다찌 파워 외건일 것이다. 이 차량은 본질적으로 민간용으로 화물 상자와 약간 더 편안한 객실을 갖춘 전쟁 탱크입니다. 파워 외건은 유럽과 태평양의 파괴된 지형을 가로질러 병력과 보급품을 이동시키는 필요성에서 탄생했으며 병사들이 귀국했을 때 농장과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무적의 능력을 가진 기계를 요구했다. 다찌는 이에 대응해 많은 이들이 최초의 대량 생산된 민간 사륜구동 차량으로 여기는 차량을 선보였으며 국경이나 장애물을 모를 수 없는 괴물이었습니다. 파워 외건의 설계는 의도적으로 조잡하고 잔인했습니다. 구조적 정당성이 없는 곡선은 단 한 줄도 없었다. 엔진은 평평한 직렬 6기통 엔진으로 1940년대에도 이미 전통적으로 여겨졌지만 다찌는 절대적인 신뢰성 때문에 이를 유지했다. 이 엔진은 매우 낮은 옥탕화 휘발유로 작동할 수 있었고 극한 작동 온도에도 견딜 수 있으며 저회전에서도 무한히 토크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빠른 엔진은 아니었지만 멈출 수 없는 엔진이었다. 견인 시스템은 매우 견고해서 군용 및 초기 민간 버전에는 엔진의 PTO로 구동되는 전면 윈치가 포함되어 있어 현대 하프톤 픽업 트럭의 2배 무게를 견인할 수 있었습니다. 11번 포드 F1004 세대. 포드의 F 시리즈는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차량이지만 모든 세대가 같은 불사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1961년부터 1966년 사이에 생산된 4세대는 이 저항의 연단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시기에 포드는 당시의 논리를 거스르는 혁신을 도입했는데 예를 들어 초기의 유니바디 바디 같은 것들이었지만 진정으로 명성을 확고히 한 것은 트윈 아이 빔으로 알려진 전면 서스펜션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강철로 단조된 2개의 독립 제어암을 사용하여 각 앞바퀴가 충격에 자율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차체의 정렬이나 안정성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현대 픽업 트럭이 독립 프론트 서스펜션과 여러 알루미늄 암과 매끄러운 고무 부싱을 사용해 5만 마일마다 마모되는 반면 포드의 트윈 아이 빔 시스템은 사실상 영원한 존재였습니다. 1000kg의 시멘트를 실은 고속 주행 중 충격에 부딪혀도 조종석을 약간 흔들 뿐이었지만 서스펜션 부품은 온전하게 유지되었다.
이 시대에 나온 300 입방인치 6기통 엔진 등은 그 자체로 전설적인 존재입니다. 306기통 엔진은 기계공학자들 사이에서 인류가 만든 최고의 엔진 중 하나로 자주 언급됩니다. 타이밍 체인이나 벨트 대신 강철 기어로 캠샤프트를 움직여 현대 엔진에서 가장 흔한 고장 지점을 한 번에 없앴습니다. 10번째, 토요타 힐럭스 N20과 N30. 영국 TV 프로그램들이 토요타 하이럭스를 철거 건물 위에 올려놓거나 바다에 잠기게 하여 파괴하려 하기 훨씬 전부터 이 픽업 트럭은 이미 지구상에서 가장 척박한 지역들의 존경을 받았다. 1970년대 동안 미국 제조사들이 크기와 원초적 출력에 집중하는 동안 일본 엔지니어들은 유틸리티 교통의 역사를 바꿀 공식, 즉 구조적 효율성과 기계적 무적성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1월 20일과 1930년 1월 21형 힐럭스는 가장 빠르거나 가장 편안하지는 않았지만 오늘날 현대자동차 설계 분야에서 사라진 듯한 특성, 즉 완전한 부주의 상태에서 무기한 운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전설의 핵심은 20R 엔진입니다. 이 4기통 2.2리터 엔진은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경량 차량용으로 만들어진 가장 내구성 있는 가솔린 엔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대 엔진이 무게 절감과 열 관리 개선을 위해 얇은 재킷 알루미늄 블록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20R은 거대한 주철 블록과 반구형 설계의 연소실을 가진 알루미늄 실린더 헤드를 사용했습니다. 타이밍 시스템의 단순함과 내부 부품의 견고함 덕분에 이 엔진은 최소한의 정비만으로 50만 킬로미터를 쉽게 주행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 픽업 트럭이 산소 센서, 고압 인젝터, 초당 수천 번 점화 타이밍을 조절하는 컴퓨터로 구성된 복잡한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반면 하이럭스는 단순한 카뷰레터와 기계식 점화 시스템에 의존해 기본적인 지식만 있으면 정글 한가운데서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9번, 쉐보레 CK 스퀘어 바디 시리즈. 산업 디자인 애호가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스퀘어 바디로 알려진 쉐보레시 EKA 시리즈만큼 상징적이고 진실한 형태는 드물다. 1973년부터 1987년까지 생산된 이 픽업은 편안함이 무거운 작업과 통합되기 시작한 전환점이지만 쉐보레가 수십 년간 쌓아온 강도는 전혀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트럭들이 플라스틱 패널과 복잡한 공기역학 아래 셰시를 숨기는 반면 사각형 차체는 강철 근육을 자랑스럽게 뽐냈다. 직선형 디자인은 단순한 미적 이유만이 아니었다. 이는 차체 수리를 쉽게 하고 훨씬 더 강하고 내구성 있는 조립체를 가능하게 한 공학적 해결책이었다. 이 사각형 바디가 현대 픽업을 압도하는 이유는 이 채널 샤예시 구조 때문입니다. 현대 프레임이 수압성형 및 용접되어 구조적 손상이 있으면 샤예시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것과 달리 쉐보레의 프레임은 유연하고 수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울퉁불퉁한 지형에서 트럭을 극심하게 비틀어도 셰시는 단지 움직임에 맞춰 에너지를 흡수하며 저항에 파손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트럭들의 기계적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도 전설적입니다. 정사각형 차체의 엔진룸은 매우 넓어 정비사가 엔진 옆에 앉아 작업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는 현대 차량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데 현대 차량에서는 간단한 점화 플러그나 알터네이터를 교체하려면 앞부분의 절반을 분해하거나 공식 딜러십에서만 구할 수 있는 특수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8번 닷선 620 릴 허슬러. 한때 서구 시장에서 일본의 효율성은 회의적으로 여겨졌으나 620년대 다트산이 등장했습니다. 애정 어린 별명인 릴 허슬러 또는 리틀 허슬러라는 이 트럭은 크기가 능력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당시 미국 픽업 트럭이 부피면에서 지배적이던 시기에 다트산은 크기는 작지만 1미터톤을 적재할 수 있는 기계를 선보였습니다. 이는 금속공학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법과 최고 속도 이상의 토크 최적화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일본은 픽업 트럭이 경제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면서도 사실상 파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세계에 가르쳤습니다. 다트산 6N2의 비밀은 전설적인 LA 시리즈 엔진에 있습니다. 이 4기통 엔진은 다트선이 레이싱카와 상징적인 240대의 제트에 사용한 엔진과 많은 구조를 공유했다.
이 엔진은 매우 균형 잡힌 오버헤드 캠샤프트로 열 방출 기능을 갖추고 있어 일정한 부하 상태에서 고회전 상태로 몇 시간 동안 필요 없이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의 소형 픽업이 과열과 무단 변속기 문제로 고생하는 반면 600년 된 다트선은 만졌을 때 부서지지 않는 듯한 정밀한 동기화된 수동 변속기를 사용했다. 셰시는 리프 스프링 지지 부위를 보강한 강철 구조로 화물 상자가 당시 많은 유틸리티 차량의 알루미늄 서스펜션을 2배로 견딜 수 있는 무게를 지탱할 수 있게 했다. 7번 인터내셔널 하베스터 R 시리즈 및 S 시리즈. 자동차 제조업체가 설계한 픽업 트럭과 농기계 제조업체가 설계한 픽업 트럭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하비스터가 R과 SE 시리즈로 픽업 시장에 진출할 때 도시 내 승차감이나 미관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트랙터와 콤바인에 사용했던 것과 같은 오버사이즈 철학을 적용함으로써 이를 실현했습니다. 이 기계들은 본질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외진 농장에서 한 사람이 조작할 수 있도록 축소된 중장비 트럭입니다. 기존 브랜드는 자동차용 부품, 국제적으로 장착된 변속기, 그리고 오늘날 중장비 산업용 차량에서만 볼 수 있는 디퍼렌셜을 사용했습니다. 이 장치의 오랜 수명의 비밀은 모든 부품이 교체가 아니라 수리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랙 다이아몬드 시리즈의 엔진은 매우 낮은 회전에서 토크를 우선시하는 직렬 6기통 엔진이었습니다. 그들은 고속도로 속도에 도달할 필요가 없었는데 임무는 다른 픽업 트럭이 가라앉을 수 있는 진흙밭에서 수톤의 곡물을 끌어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샤에시는 조잡한 공학 작품으로 리베스로 고정된 가로단과 두께가 얇아부식이 심각한 구조적 손상을 일으키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다. 플라스틱조차 선택지가 아니던 시대에 시리즈 내부는 전부 금속과 유리로 구성되어 있었고 기계식 스위치는 두꺼운 작업 장갑을 끼고 조작해도 부러질 걱정 없이 작동할 수 있었다. 6번 메르세데스 벤츠 G 클래스 픽업 W4 60과 W4 61. 현대 세계에서 메르세데스 벤츠 G 이 클래스는 부유한 도시 거리에서 지위, 사치, 과잉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그 기원은 근본적으로 정반대입니다. 터치스크린과 고급 가죽으로 가득 차 있기 전 G2 클래스는 도로가 없는 지형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차량이 되도록 설계된 군사위원회였다. WE 시리즈 460과 WE 461의 픽업 버전은 아마도 인간이 만든 작업 도구 중 가장 정밀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것일 것입니다. 여기에는 장식이 있을 공간이 없습니다. 사각형 몸체의 각선은 전쟁이나 원정 상황에서 시야를 극대화하고 수리를 용이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이 기계의 기술적 우수성은 강성 차축과 3개의 기계식 차동 잠금 장치에 기반합니다. 현대 픽업이 바퀴를 개별적으로 브레이크로 제어해 접지력을 시뮬레이션하는 것과 달리 메르세데스는 기계식 레버를 사용해 바퀴를 물리적으로 연결하여 얼음, 깊은 진흙, 바위 위와 상관없이 바퀴가 동시에 회전하도록 강요합니다. 전설적인 617기와 같은 5기통 디젤 엔진은 공학계에서 100만 킬로미터 엔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복잡한 터보가 없는 자연 흡기 엔진으로 저품질 연료로도 불만 없이 운행할 수 있습니다. 연소실 전 설계로 소음이 크고 느리지만 입자 필터와 요소가 장착된 현대 디젤 엔진이 비교할 수 없는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5번째 차량, 마츠다 B 시리즈 B1600과 B1800. 1970년대와 1980년대 강대국들이 대형 픽업 트럭 시장을 두고 경쟁하던 시기에 작은 일본 픽업 트럭이 조용히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의 신흥 경제를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마스다 BE 시리즈, 특히 BE 1600과 1800 BE 모델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진보의 엔진이 되었습니다. 성공은 공격적인 마케팅 캠페인 때문이 아니라 부정할 수 없는 기술적 현실 덕분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부서지지 않는 트럭이었습니다. 경쟁사들이 연약한 독립 전면 서스펜션으로 혁신을 시도하는 동안 마스다는 수십 년간 아스팔트가 깔리지 않은 도로에서 지속적인 마모를 견딜 수 있는 리프 스프링과 강성축 구성을 유지했습니다. 이 저항의 핵심은 식품 시스템의 순수성이었다.
초기 복잡한 분사 시스템을 실험하기 시작하던 시기에 마쓰다는 다운플로우 카뷰레터의 활용을 완벽하게 완성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크로스플로우 실린더 헤드를 가진 4기통 엔진과 결합되어 트럭의 정비가 매우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드라이버와 10mm 렌치만이 엔진을 완벽하게 조율하는 데 필요한 거의 유일한 도구였다. 강화된 강철 셰시는 가변 단면 기법으로 설계되어 화물 공간이 운전실보다 훨씬 단단하게 설계되어 커피나 건축 자재를 법적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벤의 구조적 완전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4번 쉐보레 러브 경량 유틸리티 차량. 쉐보레 러브는 자동차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고 실용적인 산업 동맹 중 하나의 결과물입니다. 이스즈와 제너럴 모터스의 협력으로 탄생한 이 트럭은 효율적인 가벼움을 가지면서도 제3세계 국가들의 체계적인 학대를 견딜 만큼 강하다는 독특한 전제 아래 설계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픽업 트럭의 크기와 복잡성이 증가했지만 러브는 단순화된 엔지니어링 방식을 고수하며 안데스 산맥, 동남아시아 정글, 아프리카 평원에서 무역의 중추가 되었다. 이 이름은 라이트 유틸리티 비히클의 약자로 이 기계가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과소평가하는 정도입니다. 이 엔진의 불멸성의 비밀은 일본산 파워트레인에 있다. 이스즈의 제타 시리즈 엔진, 특히 1600 및 1800 입방 센티미터 버전은 극한의 열 조건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된 기계식 시계 부품입니다. 엔진 블록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50만 킬로미터를 넘긴 차량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사다리 셰시는 고밀도 강철로 만들어져 비포장 도로에서 진동을 금이 가지 않고 흡수하는데 이는 많은 현대 트럭들이 끊임없는 충격에 더 취약하게 만드는 강성 대신 사로잡힌 특징입니다. 쉐보레 러브는 단순한 픽업 트럭이 아닙니다. 이는 일본 공학과 미국의 글로벌 유통이 예방 정비 프로그램을 완전히 무시해도 사라지지 않는 도구를 만들어냈다는 증거다. 3번 포드 F250 하이보이. 자동차 사전에서 파괴되지 않는다는 단어를 정의하는 이미지를 고른다면 1967년부터 1977년 사이에 생산된 250대의 포드 F, 흔히 하이보이로 알려진 모델이 될 것입니다. 이 별명은 공식적이지 않았지만 좁은 프레임 셰시와 별도의 트랜스퍼 케이스 덕분에 당시 경쟁자들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위치하도록 설계된 인상적인 공장 높이 때문에 사용자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리프트 키트나 외관 개조는 없었으며 하이보이는 군용 차량처럼 강을 건너고 암벽을 오를 준비가 된 상태로 조립 라인에서 나왔습니다. 기계적으로 이 포드는 필터 없는 작업용 말입니다. 이 차량은 전설적인 36390 시리즈의 빅블록 엔진을 장착했는데 이 엔진들은 속도를 위한 마력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산을 옮기는 듯한 드래그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압축다나 44와 뒤축다나 6는 오늘날 광산 장비에서만 볼 수 있는 산업용 부품입니다. 그 행동에는 섬세함이 전혀 없다. 조향은 무겁고 클러치는 물리적인 힘이 필요하며 엔진 소리는 순수한 강철 같은 포효 같다. 2번 토요타 랜드크루저 시리즈 45와 시리즈 70. 유엔과 전 세계 거의 모든 군대가 토요타 랜드크루저의 픽업 버전을 공식 차량으로 선택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45 시리즈와 그 후속 모델인 70 시리즈는 단순한 작업밴이 아닙니다. 그들은 생존의 도구입니다. 토요타의 설계 철학은 100년 주기로 각 부품이 과대적으로 설계되어 정상적인 사용 조건에서는 마모가 거의 감지되지 않습니다. 다른 제조사들이 10년 수명을 위해 설계하는 반면 토요타는 시리즈 70을 원래 구매자의 손주들에게 상속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 전설의 주축은 이 해치 디젤 엔진입니다. 이 엔진은 4000 입방 센티미터의 자연 흡기 직렬 6기통 엔진으로 신뢰성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복잡한 센서도 없고 외진 곳에서 고장 날 수 있는 메인프레임 컴퓨터도 없으며 내부 손상 없이 저품질 연료로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차체 디자인은 극도로 실용적이며 수리가 쉬운 평면 패널과 고습도 지역에서 단락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 시스템이 최대한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70 시리즈 랜드크루저는 오늘날에도 거의 미적 또는 구조적 변화 없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기계적 강도가 완벽해지면 어떤 변화도 후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탐험가, 광부, 인도주의 지원 활동가들 모두의 만장일치로 존경받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차량입니다. 1번 커민스 엔진이 장착된 닷지램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우리는 파괴 불가능한 픽업 트럭의 성배에 도달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까지 닷지는 재정 위태로워졌고 트럭은 포드나 쉐보레보다 열등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을 때 그들이 급진적인 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산업용 트랙터 엔진을 대량 소비 픽업 트럭에 장착한 것. 이렇게 해서 닷지와 커민스의 결합이 탄생했다. 5,000 입방센티미터 터보 디젤 12밸브 엔진은 자동차 엔진이 아닙니다. 이 장비는 원래 전기 발전기, 보트, 건설 기계용으로 설계된 중장비입니다. 기존 엔진이 3,000시간에서 4,000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반면 12밸브 커민스는 대대적인 재조립 없이 수천 시간까지 운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엔진은 단 한 가지 단순한 이유로 현대 엔진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절대적인 단순함. 이 장치는 거의 파괴 불가능하고 전기 충격에 의존하지 않는 보시피 E7100 기계식 주입 펌프를 사용합니다. 복잡한 배기 가스 재순환 밸브나 막힌 입자 필터가 없습니다. 순수 주철입니다. 픽업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커민스 엔진이 30만 킬로미터에 도달할 때 이제 막 안정기를 마친 상태라고 말합니다. 원래의 내부 부품을 그대로 유지한 100만 킬로미터 단위의 유닛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 트럭은 미국에서 디젤에 대한 인식을 영원히 바꾸었고 그 이후 어떤 제조사도 따라올 수 없는 내구성 기준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힘과 내구성의 궁극적인 정의이며 현대 차량들이 재활용된 후에도 계속 작동할 기계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되돌아보고 걸어가면서 기술로 가는 길에서 우리가 잃은 것은 단순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기계에 대한 주권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단단한 강철을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바꾸고 압력이 변하면 꺼지는 기계식 스위치를 사용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유물들은 완벽하지 않았다. 그들은 시끄럽고 느리며 때로는 어색했지만 현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영혼과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픽업 트럭이 소프트웨어 오류 때문에 고립된 것은 아니었다. 내가 다쳤을 때도 네가 집에 돌아올 수 있게 해줬어. 이 기계들을 보존하는 것은 단순한 향수 때문이 아니라 평생 지속되도록 만들어진 시대에 대한 존중의 행위입니다. 일회용 세계에서 이 강철 괴물들은 진정한 위대함은 빛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시간의 시험을 견디는 데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